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드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라이브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양치하실 때 피가 난다면 몸이 피곤해서 그렇구나 하고 넘기셨던 적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심지어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이게 단순히 잇몸염증이 아니라 치주 질환의 신호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치주 질환을 초기에는 통증이 없기 때문에 놓치실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들 알아보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제주 라이브 팀은 정말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네, 정상기의 구강방송국 시간의 주인이시죠. 서울미소치과 정상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3개월 만에 네. 뵙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네.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그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개인적인 밀린 일들 하고 네. 치료에 집중하면서 그동안 지냈는데 좀 오랜만이라 살짝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그 네. 제스처가 네. 첫 방송을 했던 때와 비슷하게 네. 다시 빼기 된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네. 어제는 또 연휴가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연휴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연휴에는 제가 예전에 일했던 치과 원장님들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일했던 원장님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진료 얘기, 환자분들 얘기 나누면서 그렇게 보내고 왔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오늘 정말 오랜만에 또 정상기의 구강방송국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치과 전문의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또 물어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인데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야 실시간 채팅창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성별, 연령대, 또 치과 고민이신 분들, 증상, 그리고 또 복용하시는 약, 진단명 등이 있다면 상세히 남겨주시면 더욱더 상담해드리게 또 이렇게 참고가 가능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주제가 치주질환 이야기로 잡아주셨어요. 네. 사실 이제 양치할 때 특히 네. 잇몸에서 피가 나면 많은 분들이 내가 너무 세게 양치를 했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게 그냥 가볍게만 넘기긴 좀 어려운 신호일까요? 그렇죠. 그 잇몸 질환의 일단 가장 시작이 잇몸에서 출혈이 되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양치를 굉장히 좀 빡빡빡빡 세게 밀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상처가 나서 출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벼운 치은염이 시작되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오늘 또 원장님께서 또 치주 질환에 대한 모든 것, 이 증상과 또 우리가 어떤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네. 그리고 치료 방법 다양하게 남겨주셨는데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또 궁금증들도 계속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가 치주 질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보고 또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면서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목은 아프지 않아 더 무서운 잇몸병 치주 질환 이야기입니다. 우선 잇몸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우리 잇몸병은 치과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치과 질환입니다. 마치 우리 내과로 치면은 감기와 같은 네. 그런 질환이에요. 굉장히 흔하고 자주 생겼다가도 또 없어지기도 하고 관리를 잘 하면은. 그래서 2024년도에 우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어떤 발표에 따르면은 치주 질환 상병으로 내원하신 환자분들이 1,958만 명. 감기가 2천만 명. 오, 비슷한데요? 예. 와.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제 치주 질환이 1위였던 걸로 네. 알고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내원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잇몸병이란 무엇인가 이제 정확한 의학 용어로는 이제 치주 질환이 되겠죠. 그래서 치주 질환에 보면은 좀 가장 무서운 맞아요. 무증상인 게 원래 위험하고 제일 위험하죠. 좋지 않죠. 그래서 치주 질환은 통증보다는 먼저 이런 피가 난다거나 혹은 아니면 냄새가 난다거나 오른쪽에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다른 신호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치할 때 피가 난다. 네. 물론 양치할 때도 그렇고 치간 칫솔이나 우리 치실 같은 거 사용할 때도 피가 난다면은 일단은 치주염의 어떤 초기 증상, 그다음에 입냄새가 심해졌다.
구취의 원인은 우리가 꼭 입안에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입안에서 나는 우리 구취는 주로 이제 염증이 있게 되면은 피도 잘 나게 되고 그럼 그런 피 냄새들이 섞여서 또 네. 구취로 느껴지기도 하고 염증 부위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들, 고름들 이런 것들이 합해져서 입 냄새가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취도 하나의 우리가 진단 받아봐야 할 사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퇴축, 잇몸병이 진행이 되면은 결국 잇몸이 꺼지게 되죠. 네. 그래서 치아가 길어 보이게 되는, 잇몸이 꺼지니까 이제 잇몸에 덮여있던 뿔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치아가 길어 보이게 되고, 그다음에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 우리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이 약해지면은 치아가 이제 흔들리기도 하고, 사이가 벌어진다는 것은 사실 잇몸이 꺼졌다는 소리죠. 네. 여기 잇몸, 치아 사이 부분에 잇몸 부분이 꺼지게 되면 그 사이의 틈이 벌어져 보이게 되죠. 네. 그다음에 동요, 씹을 때 흔들리는 느낌 혹은 씹을 때 힘을 잘 못 주겠어요.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 조직이 약해지면서 잇몸이 치아가 지지하는 힘이 약해진다.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치주 질환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진단을 받아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 붓기, 구취, 퇴축, 틈, 동요 중에 하나라도 좀 뭔가 계속 반복적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또 대표적인 증상인 치주 질환일 수 있구나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군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진행 단계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그래서 진행 첫 번째로는 우리가 치은염이라고 해서 가장 바깥쪽이죠. 우리가 안쪽 뼈는 괜찮지만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바깥쪽 살이라고 보면 잇몸 살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치은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그 치은, 잇몸에만 국한되어 있는 염증이기 때문에 사실 이 단계에서는 스케일링을 받거나 가벼운 항생제를 좀 드시거나 그런 관리로 충분히 괜찮아질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영구적인 어떤 변화가 생기지는 않는 관리를 통해서 혹은 치료를 통해서 원상 회복이 가능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치아 뿌리 주변에 있는 인대라든지 뼈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어서 네. 이제 슬슬 이제 골 소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인대도 약해지게 되고 그러면은 잇몸이 이렇게 좀 들뜨게 돼요. 보시다시피 잇몸 살이 뿌리에서 약간 떠 있는 게 보이시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치주낭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포켓,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으로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들이 더 잘 침투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악순환이 계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주낭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은 이 주머니가 점점 깊어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잇몸뼈가 뿌리 주변에 있는 잇몸뼈가 완전히 녹아내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 치아가 많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 발치를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치주낭이 깊어지는 단계부터는 사실은 좀 되돌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부터는 치료가 완치를 위한 게 아니라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지하는 그런 치료가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사진만 봐도 굉장히 많이 아파 보이고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치은염과 치주염 네. 좀 차이가 어떤 것들인가요? 치주염은 그 골 단계까지 이제 염증이 진행된 것을 우리가 치주염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까 치은염은 바깥쪽 잇몸에만 국한된 것을 우리가 치은염이라고 부릅니다. 네.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치은염, 치주염 차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도 비슷한 그림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영어로 된 징지바이티스라고 되어 있어서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것이 치은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뼈는 괜찮지만은 주변에 있는 잇몸에만 염증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로 치석에 의해서 많이 생깁니다. 치석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노랗게 표시된 것들이 치석이죠. 그 다음에 페리오돈타이티스라고 해서 영어로 이렇게 세 번째 그림이 되어 있는데 이 페리오돈타이티스라는 게 치주염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이제 뿌리 주변에 인대 조직이나 뼈까지 진행된 것을 우리가 치주염이다. 네. 어드밴스드 페리오돈타이티스, 더 심화된 진행된 치주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치은염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피가 잘 난다거나 좀 부어 있다거나 그런 정도의 증상이 흔하게 됩니다. 네.
치료 관리 후에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행이 되게 되면 치주염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 치주 고율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뼈가 흡수가 되고 뼈가 흡수가 됨에 따라 잇몸이 꺼지게 됩니다. 아이고. 그래서 잇몸 퇴축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치아가 흔들리게 되는 그렇게 한번 뼈가 내려가게 되면은 흡수가 되게 되면 그 뼈는 다시 올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뒤늦게 어떤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잇몸 치료라든지 다른 뭐 잇몸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진행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치료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최종적으로 완치는 이제 치주염 단계에서는 조금 어렵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치은 염일 때 좀 잘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 와서 네. 관리를 좀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주 질환은 천천히 조용히 진행이 되죠. 그래서 무서운 거고요. 대부분 이제 잇몸뼈가 많이 주저앉은 다음에야 흔들리면서 이제 앞 통증이 생기고 뭐 그런 정도까지 되셔서 오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또 특히 정기적인 검진을 안 받으시는 분들, 바쁘신 분들 중에는 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왜 그럴까? 잇몸은 우리가 치아 속에 있는 신경에 비해서 잇몸에 있는 신경은 신경 분포가 일단 적고 신경 네. 섬유의 다발이 달라서 자극에 그렇게까지 예민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잇몸 신경 분포가 적은 게 첫 번째 원인이고 만성이죠. 만성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급성 질환은 강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붓기도 굉장히 많이 붓고요. 근데 만성염증은 통증이 그렇게 심하진 않고 뭔가 근질근질하거나 묵직하거나 이런 정도 느낌으로 그냥 지나치기 쉬운 정도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사실 많이 바쁘시거나 그런 분들은 뒤늦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죠. 치조골의 소실 자체는 통증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의 어떤 문제는 뼈 속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경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뼈가 어떤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치조골의 소실이 통증을 동반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흔들림을 느낄 때야 비로소 뭔가 너무 약하다 혹은 씹을 때 아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그 정도에 이르면 이미 많이 진행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지 않다는 게 꼭 건강한 건 아니다. 아프다는 것은 이미 늦었을 경우가 많다라는 네.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치주 질환이 대표적인 질환이긴 하지만 또 네. 조용히 서서히 진행돼서 놓칠 수 있기에 더 음. 무섭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치주 질환을 좀 발생시키는 요인을 알면 음.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음. 들거든요. 한번 볼까요? 치주 질환을 발생시키는 요인에는 일단 가장 첫 번째가 우리가 세균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치면 세균막이라고 하는데 이 치아의 면에 세균이 이제 달라붙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플라그라고 치태 플라그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그런 세균막을 우선적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나중에 관리가 안 되고 닦이지 않으면은 치석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세균막에서부터 시작돼서 치석으로 발전하는 그런 물질들이 치주 질환을 발생시키는 첫 번째 요인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생활 습관이나 전신 상태가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입안 요인을 한번 보시면은 칫솔질을 제대로 안 하게 되거나 치석이 잘 쌓이는 환경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음식물이 끼인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본인이 인지를 잘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이 끼인 채로 두는 것. 그 다음에 보철물이 너무 오래되어서 주변에 이 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전에서 주제로도 많이 강조를 했던 것들인데 이갈이나 이를 꽉 무는 습관 이런 것들은 치아에 너무 과도한 힘을 주게 되어서 치아 주변 조직에 힘을 많이 가하게 되면은 주변 조직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치주 인대 같은 것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치주 질환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네. 전신적으로는 우리가 흡연이 사실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은 혈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잇몸에 있는 혈관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혈류가 잘 돌아야지 어떤 우리 재생이나 이런 것들도 잘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네.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당뇨도 어떻게 보면은 당뇨라는 것은
피의 흐름과도 관련이 있죠. 당뇨가 생기게 되면 피가 끈적해지고 맞아요. 예, 혈액순환이 문제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호르몬 변화 이런 것들은 대표적으로 우리 임산부이신 네. 분들, 여성분들에게서 많이 관찰할 수 있는데요. 여성 호르몬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잇몸을 좋지 않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신 초기와 중기 그리고 말기 중에서 중기에는 우리가 스케일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또 급한 치료가 있다면 어떤 시기든 필요에 따라서 받을 수 있겠지만 임신 중기쯤에는 한 번쯤은 치아 건강, 잇몸 건강을 위해서 검진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갱년기 여성분들도 호르몬의 변화가 크잖아요. 네, 갱년기 여성분들의 호르몬 변화는 잇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임신 중에 호르몬 변화가 주로 잇몸을 붓게 만들거나 출혈을 만들거나 우리 뭐 예를 들면 임신성 당뇨 이런 네네. 것도 있는 것처럼 잇몸에도 비슷하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약물들 복용,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심장약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잇몸 치은을 비대하게 만들거나 염증을 만들거나 그런 약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면역 상태도 당연히 영향을 주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면역 억제제를 복용한다든지 그런 네. 경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당연하겠지만 정기 검진을 잘 하지 않으시면은 그런 것들이 치주 질환을 결국에는 놓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네. 치주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 좀 살펴봤는데, 네. 그럼 이제 치료 방법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실시간 채팅창만 맞아요. 봐도 네. 많은 고민들이 오고 있는데, 네. 이게 또 치과 진료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한번 볼게요. 잇몸병에 죄송합니다. 여기 한번 먼저 설명을 요거 좀 드리고 갈까요? 치태와 네. 치석에 대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잇몸병의 시작은 세균막이다. 그래서 세균막이다. 이게 바로 치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굳으면 치석이 되죠. 그래서 치석 주변에는 세균과 염증이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치석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세균과 염증이 결국에는 잇몸뼈를 흡수시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치석을 없애기 위해서는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네,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치주 진료는 어떻게 진행되나 치주 치료의 목표는 염증의 원인을 줄이고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 네. 치은염 단계에서는 잘 관리하면 회복이 되지만 치주염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가 될 것이고요. 첫 번째로는 검사와 진단을 통해서 지금이 치은염 단계인지 네. 아니면 이미 치주염이 진행되었는지 엑스레이나 우리가 아까 치주낭이라고 해서 아까 주머니가 생긴다고 했죠. 잇몸이 들뜨게 되면서 주머니가 생기게 되는데 그 주머니의 깊이나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함으로써 지금 단계를 체크를 하게 되고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스케일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치아 주변에 있는 치석을 깨끗하게 없애고 만약에 치석이 치아의 이제 머리 부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머리 부분에만 치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잇몸 깊숙한 곳, 뿌리 주변까지 치석이 생겨 있다면 깊은 잇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잇몸 치료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네. 조금 더 깊은 치료로 들어가게 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 2주 정도 있다가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나아졌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지는 않나,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정기 검진을 얼마 정도마다 하는 게 좋을 것인가 환자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평가들을 통해서 다음 계획을 짜게 되고 이제 유지 관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한번 뭐 긁어내고 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태를 이제 단계에 따라서 이제 나누게 되고 얼마나 자주 혹은 얼마나 깊이까지 치료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유동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우리 치주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잇몸 치료와 스케일링은 다르다. 스케일링은 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렇게 잇몸 위쪽에 있는 머리 부분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것이 스케일링이고 우리가 치은염 단계에서는 대부분 스케일링만으로도 다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주로 잇몸 위쪽 중심 예방과 초기 관리를 위한 게 스케일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잇몸 치료는
잇몸 안쪽에 깊은 치석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치주낭이라고 하는 깊은 주머니 속에 있는 치석들을 긁어내는 것을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취 없이 하기에는 좀 통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마취를 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한 번에 모든 부위를 다 할 수는 없고 부위를 나누어서 여러 번 내원하셔서 마취를 함께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은 이 치주 치료의 시작이고요. 네. 그 다음에 진행된 치주염에서는 조금 더 깊은 잇몸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스케일링이 뭐 잇몸 치료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잇몸 치료의 단계별로의 좀 초반이 또 스케일링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또 준비해 주신 내용 중에 되게 생소한 단어가 있었어요. 치근 활택술, 치주 소파술. 맞아요. 저는 사실 처음 들었는데요. 이건 또 뭔가요? 조금 더 깊게 우리가 네. 잇몸 치료를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이제 의학 용어로는 이렇게 치근 활택술, 치주 소파술로 나누어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잇몸 속 뿌리를 뿌리의 표면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치료를 우리가 치근 활택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치근 활택술과 치주 소파술은 상당히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치근 활택술을 먼저 하고 네. 치주 소파술을 하는 게 원칙이나 치근 활택술로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이 있고 네. 치근 활택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치주 소파술도 같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치주낭 안쪽에 있는 남은 치석과 세균막을 줄이고 염증 조직을 정리해서 잇몸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케일링은 머리 주변을 깨끗하게 만든다. 네. 치근 활택술과 치주 소파술은 뿌리 주변을 깨끗하게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근 활택술은 깊은 치석을 제거하고 뿌리 주변에 붙어 있는 네. 그런 치석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을 치근 활택술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만든다. 말 뜻에서도 나왔죠. 활택술, 치근을 활택하게 만든다. 활택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고, 치주 소파술은 조금 더 염증이 심한 경우에 그 염증까지 쉽게 말하면 뜯어낸다. 염증을 긁어서 제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치주 소파를 할 때 이미 치근 면을 깨끗하게 긁어내면서 하면 저절로 염증도 같이 뜯어져서 나오고 네. 같이 긁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술식이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취 여부와 치료 횟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염증의 깊이 정도나 깊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치근 활택술 정도만 한다라고 했을 때는 마취를 없이 할 수도 있고요. 환자분께서 원하시면은 네. 마취를 원치 않으시면 마취 없이도 할 수 있고요. 치주 소파술은 염증까지 뜯어내는 거니까 아플 것 아무래도 같아요. 좀 듣기만 해도 좀 더 아플 것 같죠. 그래서 치주 소파술 정도 간다면은 보통 마취는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뭔가 단어만 들어도 좀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네. 좀 들리긴 그래서 하는데요. 저희가 잇몸 치료라고 그냥 편하게 소파술요. 이런 네. 단어를 쓰시면 환자분들께서 거부감을 당연히 그렇죠. 가지시겠죠. 네. 무섭죠, 듣기만 해도. 근데 잇몸 치료라고 하면은 조금 더 친숙하고, 맞아요. 네, 크게 무시무시하거나 엄청 깊은 치료는 아니다라는 네. 사실. 근데 그렇게 실제로 뭐 많이 아프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 크게 불편함 없이 받으시니까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치주의 치료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걸 네. 또 이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좀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치료가 끝나고 나서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고, 관리가 잘 안 된다면은 사실 금방 또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주 치료 후의 유지 관리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정기 검진이고요. 보통은 염증이 심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3개월마다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봐서 염증이 재발한 부위, 모든 부위가 아니다 하더라도 특정 부위는 한 번 더 재치료를 들어가는 게 나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그리고 이제 3개월 뒤에 함으로써 이 환자분께서 관리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네. 계속해서 관리가 잘 되시는 분은 그 다음 주기를 6개월로 늘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3개월 뒤에 봤는데 치료 후 상태를 유지를 못 하시고 있다.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3개월 간격을 유지한다거나 혹은 재치료를 한 번 더 들어간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집에서 관리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이 관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네. 집에서 이제 우리가 입솔질, 칫솔질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 치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실. 네. 많은 원장님들께서 이제 치실을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칫솔질 하고 나서 혹은 칫솔질 전에 사실 뭐 칫솔질 전에 하는 게 더 좋다고는 하지만 네. 뭐 어쨌든 치실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양치질을 할 때는 잇몸 주변을 잘 닦으시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양치질을 할 때 그 치아에 치면을 잠깐만요. 뒤로 슉. 네. 치면에 있는 어떤 이물질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치아와 잇몸의 경계선 부위에 치태가 잘 생기게 되고 그런 부위에 쌓여 있는 치태들을 잘 제거하는 게 네. 잇몸병 예방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칫솔질을 할 때는 그 잇몸과 치아의 경계선 주위를 진동을 주어서 마사지 하듯이 진동을 주었다가 닦아내는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치아 사이가 좁으면 치실이라고 했지만은 사실 웬만한 경우에는 치실로 사용하시면 좋고요. 너무 넓어서 치실이 너무 슝슝 지나가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치간 칫솔을 네.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가 난다고 해서 멈추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피가 나는 부위는 특별히 더 열심히 하시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그래요? 근데 의외네요. 열심히 내가 치실을 했는데 평소에는 피가 나지 않는 부위인데 갑자기 피가 난다. 네. 그러면은 이제 가벼운 치은염 정도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치은염 단계는 잘 관리하시면 돌아간다고 했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한 1, 2주 정도 그 부위는 매일매일 더 열심히 치실을 써보시고 꼼꼼하게 그래도 계속 피가 난다. 그러면 이제 검진을 받으러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흡연이나 당뇨 본인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일단 잘 컨트롤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네. 그래서 결국 치료는 시작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마무리는 우리 관리, 유지 네.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치실 정도는 알았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치 위에 잇몸 부분도 잘 닦아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구강교육, 칫솔질 교육할 때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잇몸병에 대해서 네. 좀 어떤 분들은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실 것 같은데 또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가볍게 한 4가지 정도 자주 물어보시는 것들 네. 정리했는데요. 스케일링을 하면 이가 깎인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흔히 좀 많이 물어보셨는데 가면 네. 갈수록 요즘 환자분들께서도 정보가 많아지시고 덴탈 IQ가 많이 높아지셔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치아를 깎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초음파 스케일러라고 하죠. 그래서 초음파 진동을 주어서 작은 진동을 주어서 치석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스케일러로 치아를 깎을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어떤 네. 기구가 되겠죠. 그리고 그렇죠. 만약에라도 스케일러로 인해서 치아에 어떤 손상이 갔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실질적으로는 그거는 건강한 치아가 아니라 이미 충치나 여러 가지 기타 다른 이유로 치아가 균열이 갔다거나 부식이 많이 되어 있다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스케일러로 인한 진동이 그 부위를 이제 손상을 줄 수는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피가 나면 양치를 쉬거나 뭐 치실을 하면 안 된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피가 나는 원인을 이제 진단을 받아 보셔야 되겠지만 그 전에 사실 관리를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 네. 쉬시는 게 아니죠. 그다음 잇몸약은 지금도 요즘에도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가 뭐 이가탄이라든지 뭐 인사돌 이런 잇몸약들을 우리가 드시는 게 내 잇몸병을 낫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사실 잇몸 치료라는 게 좀 번거롭기도 하죠. 여러 번 오셔야 되기도 하고 그걸 받는 것 자체도 조금 무서운 부분도 있고 공포심도 그렇죠. 있고 네. 그러다 보니 그냥 어떻게 먹는 약으로 해결이 안 될까? 그렇게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잇몸 약은
거의 보조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치주염 단계로 이미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은 어떠한 먹는 약도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먹는 약이란 거는 진통, 그러니까 통증을 좀 줄인다거나 붓기를 좀 줄여준다거나 혹은 급성적인 감염이 있을 때 세균을 줄임으로써 그런 급성 염증 반응을 줄여준다. 네. 이런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만성적인 염증을 우리가 먹는 약으로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해결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결국에는 잇몸 치료. 그것도 사실 완치는 아니고 관리,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잇몸약은 그런 거잖아요. 영양제를 먹는다고 이 병이 나아질까요? 약간 이런 개념처럼 약간 도움이 될 뿐이지 이게 근본적인 치료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닌데, 아닌데. 예, 이제 만일 우리가 잇몸 치료를 받고 네. 잇몸 치료를 받고 나서 유지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가죠. 그 단계에서 잇몸 약을 내가 먹는 것은 그래도 일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연구 결과에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보조제라고 하죠. 네.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스케일링을 하면 치아가 벌어진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네.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은 우리가 치석이 다 제거가 되잖아요. 특히나 치석이 많았던 분들은 그 치석이 본인의 치아처럼 처음에는 보이다가 맞아요. 치석이 떨어지고 나면 진짜 구멍이 다 벌어진 슝슝 것 나버렸다. 같아, 이런 네, 이렇게 느낌이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인데 치석이 너무 많으셔서 치석이 떨어지고 나니 그 공간이 드러난 것뿐이다. 사실은 그 공간도 원래부터 있던 공간은 아니고 잇몸 살이 채워져 있던 공간 혹은 잇몸 뼈로 채워져 있던 공간인데 네. 관리가 안 됨으로써 스케일링을 안 함으로써 치석이 그 부분을 점점점 눌러서 내려서 치석이 그 부분을 차지하게 됐던 거고 나중에 스케일링을 통해서 치석이 제거가 되면 그 부분이 결국에는 잇몸 살이 차오르지 못하고 빈 공간으로 남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스케일링을 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크게 이제 이렇게 오해 진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좋습니다. 오늘은 정상기의 구강방송국 치주질환 이야기에 대해서 또 주요 증상과 치료 방법, 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또 많은 분들이 품고 계시는 오해와 진실을 좀 풀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렇게 바쁘신 오후 중에도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질문들도 남겨주셔서 한 분 한 분의 고민에 귀를 기울여 볼게요. 먼저 BQA님, 고민상담님, 그리고 오영도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제주 서울미소치과 정상기 원장님 우리의 건강지킴이 송예은 아나운서님, 부상문 PD님 정말 오랜만에 뵈어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반갑습니다. 또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SY55N님께서는 모든 어금니의 GI로 옆면과 씻는 면을 떼웠는데 2019년도이에요. 증상이 없어도 바꿔야 하나요? 작년에 스케일링 할 때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선생님께서 보셨는데 괜찮다 하시긴 했습니다. GI라고 하는 재료는 우리 주로 충치 치료를 위해서 그 건강보험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수가로 이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조금 저렴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인데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레진이라는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에 비해서는 치아 색깔 나는 것은 동일하지만 GI는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깨지거나 떨어질 수도 있어요. 네. 주로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 유치에 많이 사용을 하고 성인의 영구치에도 교합력이 많이 작용하지 않는 부위에는 사용이 가능한데 치아의 옆면도 사실 씹는 면은 아니지만 우리가 치아를 씹을 때 힘이 굉장히 많이 가해집니다. 바깥쪽 면에도 휘어지는 힘이 가해지게 되는데 그 힘 때문에 GI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괜찮다고 하셨다면 그 부분이 떨어지지 않고 GI가 잘 유지되고 있는 거겠죠. 사실 2019년도라고 하시면 지금이 한 7년 정도 지났는데 치아의 옆면에 GI가 7년 정도 붙어 있었다라는 것은 꽤 오랫동안 붙어 있었던 것이고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크를 아마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자, 하늘바람 동동님이 양치질을 하루에 3번 매일 하는데도 입냄새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치주 질환이 있으면
입냄새 날 수 있다던데 사실일까요? 예, 맞습니다. 그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염증 물질이라든지 혹은 치주 질환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섞여서 입냄새를 조금 더 심하게 할 수 있고요. 또 입냄새를 사실 만드는 세균이 있습니다. 네. 결국 입냄새는 세균이 만들어낸 어떤 물질에 의해서 냄새가 나게 되는데, 그 세균이 더 많아지게 하는 조건이죠. 치주 질환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세균들 때문에 입냄새가 더 많이 나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플로우님께서는 50대시고 11대 잇몸이 불편한 날이 잦아집니다. 네. 양치할 때 피도 보이고 통증도 있는 상태라 이대로 방치하는 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진단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진단이라는 것은 엑스레이 촬영인데요. 우리가 육안으로만 봐서는 잇몸 질환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100% 알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잇몸 어금니의 신경치료 염증으로 발치 후에 염증 제거를 하고 뼈 이식까지 진행했는데요. 선생님이 봉합을 안 하시고 봉합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 말씀일까요? 맞습니다. 봉합은 발치한 부위는 봉합이 없어도 보통 대부분 굉장히 잘 안 옵니다. 네. 특히 뼈 이식을 한 경우도 뼈 이식을 한 그 뼈 이식제 위로 우리 혈병, 그러니까 핏뚜껑이 닫힙니다. 핏떡이 차면서 이제 뚜껑이 자연적으로 뚜껑이 덮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뚜껑이 덮이면서 어떤 외부로부터의 감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사실은 봉합이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발치한 부위가 너무 넓다거나 치아의 어떤 형태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너무 넓다거나 염증이 발치하기 전에 치아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골소실이 너무 많이 있었다. 네. 그런 경우에도 발치 후에 면적이 너무 넓게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봉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봉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푸르르면 보자님 잇몸이 안 좋은데 치주 질환이 심합니다. 가그린 사용이 안 좋을까요? 치열이 들쑥날쑥 안 좋아 양치를 좀 오래 하는 편인데 뭔가 깔끔하게 안 되는 것 같고 특히 낮에 사무실에선 오래 마음껏 양치를 하기도 눈치 보여서 제가 가그린을 좀 쓰는 편입니다. 가그린은 사실상 효과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잇몸 치료, 잇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치태를 제거하는 것이거든요. 세균막. 그 세균막은 가글이나 이런 것으로는 제거가 안 됩니다. 어쨌든 물리적인 우리가 힘을 줘서 닦아내는 그런 물리적인 힘이 가장 중요하고요. 심지어 우리가 워터픽이라고 해서 네, 요즘에는 물로 이렇게 쏘는 네.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피가 난다거나 치인염을 줄여드는 효과는 있다라고 이제 연구 결과가 있긴 하지만 그것도 병용에서 보조적인 수단이지 그 물을 쏘는 압력으로도 치태는 잘 제거가 안 된다라고 이제 하는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 닦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치열이 삐뚤삐뚤하신 분들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칫솔 모가 작은 것을 사셔서 혹은 요즘에는 첨단 칫솔이라고 해서 좀 이 어금니 칫솔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모가 작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칫솔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맞는 형태의 칫솔을 사용하셔서 조금 더 오래 닦아주시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그린에 의존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LJZ님께서는 골룡기가 계속 크게 자라요. 수술을 해야 할까요? 통증은 일단 없습니다. 골륜기 자체는 뭐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요. 이게 너무 많이 자라서 내가 자꾸 음식물을 섭취할 때 뭐 쓸린다거나 까진다거나 하는, 그리고 또 위치에 따라서는 그런 위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치아 치료를 하고 혹은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보철물을 할 때 그런 골륜기가 방해가 된다거나 골륜기로 인해서 음식물이 계속 저류되어서 염증을 만든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간단한 제거술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크게 어렵거나 무서운 게 아니기 때문에 골륜기는 뭐 필요하면 제거할 수 있고요. 그런 문제가 없다면은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잘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네, 좀 시작원님이 양치할 때마다 출혈과 통증 느끼고 있어요. 찾아보니 치은염 아니면 치주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아까 차이는 설명을 네, 주셨죠. 아까 차이를 설명드렸고 치유염과 치주염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도 앞으로 좀 돌리시면 그 네. 차이를 또 정리해 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창문들 팟개님은 아버지께서 치주 질환이 굉장히 심하셔서 임플란트를 하셔야 하는데 네. 잇몸 뼈 이식을 또 따로 해야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잇몸 뼈 이식 꼭 해야 될까요? 이 부분도 만약에 주치 원장님께서 뼈 이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다면은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결국 임플란트라는 것은 뼈라는 구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네. 뼈가 부족해서 임플란트가 뼈 바깥으로 노출이 된다면은 임플란트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우리가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뼈 이식은 그런 장기적인 임플란트 예우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한 상황이면 꼭 해야 된다. 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뼈 이식 대신에 임플란트를 조금 짧은 걸 사용한다거나 조금 가는 걸 사용한다거나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게 가능한 경우에는 뼈 이식을 하지 않고 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자세한 것은 이제 엑스레이 진단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죠. 네. 다람쥐 톡톡님이 치약이 좀 미국 제품이 좀 좋다라는 말이 있던데 진짠가요? 치약을 고르는 팁 있으신가요? 글쎄요. 치약이 미국 게 좋다. 제가 미국 치약을 공부를 별로 안 해봐서 그 부분까지는 확실히 제가 뭐 어떤 부분에서 성분 차이가 있는지 정확하게 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치약보다는 우리가 칫솔질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심지어 치약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물로만 닦아도 사실 네. 닦는 효과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치태를 제거하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치약이 없애는 게 아니죠. 네. 치태를 없애는 건 그냥 물리적으로 솔로 닦는 거죠. 네. 그래서 치약이 엄청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사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약을 사용하셔도 시중에 있는 치약을 사용하시면 되고 다만 우리가 뭐 치아가 많이 시리신 분들은 기능성 치약을 사용하셔서 뭐 특정 치약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치약의 제품보다는 제대로 된 칫솔질이 더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기억해야겠습니다. 신하 미미바님이 이제 인사돌이라는 그 약을 먹으면서 좀 관리해도 괜찮을까요? 인사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조적인 수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뭐 특별히 더 안 좋아지거나 부작용이 있거나 하는 경우는 뭐 크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어떤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한 것은 뭐 전체적인 전신적인 어떤 몸에 문제를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 또 뭔가 질병이 치주 질환이 생겼을 때 인사돌 먹었으니까 괜찮아지겠지. 일단 이걸 먹으면서 버텨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와서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사후 관리 단계에서 다른 내가 관리들 열심히 하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드시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시소님이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이가 많이 안 좋으셔서 임플란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잇몸뼈가 많이 약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잇몸뼈가 약한 노인분들 임플란트 성공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뼈 이식을 해야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뼈 임플란트를 함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뼈가 일단 양이 부족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뼈의 질이 조금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뼈의 양도 줄어들지만 예를 들어서 갱년기가 지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 흔히 오시죠. 네. 그런 경우에는 골 밀도도 많이 낮아지게 되고 그러면은 임플란트의 생착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골 이식을 통해서 뼈가 부족한 것들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골 이식을 하시면은 부족한 뼈의 양을 채워줄 수가 있죠. 근데 다만 골질이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런 경우는 해결이 사실은 조금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할 때 조금 더 기간을 길게 생착 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처음에는 너무 센 힘을 주지 않고 서서히 강한 힘으로 높여가는 등의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임플란트의 생착률을 높일 수 있고 사실 요즘에 임플란트의 어떤 생착률은 굉장히 좋습니다. 기술이나 이런 것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뼈가 아무리 골질이 약해도
임플란트가 안 되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흔치 않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보보라님, 저희 모친 틀니 교체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네. 보통 얼마 정도 사용하고 교체하는 경우가 많은지 10년, 15년 대충 어느 정도 쓰면 바꾸시는 걸까요?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틀니를 지원을 해드리는데 틀니를 7년에 한 번씩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7년에 우리가 한 예, 번. 마치 이제 우리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해주죠. 그런 거랑 비슷하게 틀니를 7년에 한 번 지원을 해줍니다. 그 말은 7년에 한 번 정도 교체하는 교체하게 것은 되겠다. 인정해주겠다라는 뜻이랑 비슷하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7년에 한 번 교체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틀니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능성으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기능에 문제가 없고 내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오래된 틀니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다만 시간이 지나면 잇몸은 계속 변하거든요. 네. 그래서 틀니도 거기에 맞게끔 계속 수정은 해주셔야 됩니다. 불편하지 않다 하더라도 검진을 가셔서 틀니에 문제는 없는지 체크를 하시고 네. 마찬가지로 틀니가 조정을 안 해주면 잇몸이 더 빨리 흡수되거나 잇몸뼈가 더 주저앉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체크를 받으셔야겠지만은 기간이 꼭 정해진 건 아니다. 다만 15년 정도 되셨으면은 10년, 15년 그 바꾸실 정도 때가 됐겠네요. 바꾸시는 것을 이제 가서 검진을 해보시고 수정을 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하고 만약에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바꾸셔야 될 거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또 방송을 마무리해야 될 시점이 있어서 오늘 네. 모든 분들의 답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파란 하느님께서는 잇몸에 술이 나쁜가요? 담배가 나쁜가요? 당이 제일 안 좋을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다 나쁘죠? 다 나쁘죠. 그래서 네. 담배가 제일 나쁘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 사우나를 가면 소금으로 양치하시는 어른들이 계신데 해도 되는 건가요? 잇몸에 상처 날까 봐 걱정이 돼요. 네, 제일 걱정인 게 저도 잇몸에 상처가 날까봐 그게 걱정이 되고요. 네, 소금이 뭐 깨끗한 소금이라면 괜찮겠지만 잇몸에 상처가 남으로써 그쪽으로 이제 감염이 되거나 하는 문제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냄새 때문에 환장하겠습니다. 양치도 자주 하는데 조금만 지나면 냄새가 나요.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물도 많이 드셔야 될 것 같고요. 어. 입냄새 고민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다음에 한번 입냄새 입냄새 편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네. 정철웅 님이 이제 임플란트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가 광고에 30만 원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올 때 제 자신에게 의문이 들어서요. 또 어려운 질문이네요. 네, 모든 우리가 서비스 혹은 제품들 다 마찬가지죠. 이유 없이 싼 것은 없다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하는데 30만 원이라는 가격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많이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부가적으로 다른 비용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가장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병원에 가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뭐 의료 쇼핑이라고 많이 좀 그렇게 좋지 않은 단어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서는 적어도 몇 군데 정도의 병원을 가보시고 그리고 가보실 때 무작정 뭐 싼 병원만 갈 게 아니라 비싼 병원도 가보시고 싼 병원도 가보시고 중간 가격도 가보시고 여러 군데 병원을 가보셔서 본인의 판단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다정하고 자상한 목소리로 네. 자세히 얘기해 주셔서 감동했다. 나중에 또 치료할 상황이 생기면 제주 서울미소치과에 오시겠다라고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선샤인님이 이갈이로 스플린트 착용 후에 개방교합이 생기고 턱관절 불안정이 생겼습니다. 스플린트 착용하고 있는데 안정이 될까요? 스플린트를 착용 후에 개방교합이 생기셨다.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조금 과정을 보지 못해서 정말 인과관계가 그렇게 되는지 지금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스플린트를 사용하게 됐는지가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혹 인터넷이나 네. 치과가 아닌 곳에서 스플린트를 만들어서 착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 스플린트의 어떤 교합이 내리는 것들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리고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서 턱관절에 문제가 오히려 더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네.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치과 가서 꼭 검진을 받으시고 새로운 스플린트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기존 치과에서 하신 거라면 치과로 다시 가셔서 그런 증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시 원인을 파악해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네. 정상계 구강방송국도 열심히 달려서 모든 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고요. 네. 이제 원장님과는 방송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아, 네. 네,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또 저희가 몇 시죠? 11시, 오전 11시. 오전 11시 네. 아침 방송으로 찾아뵈니까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하셔서 다다음 달에 또 원장님과 함께하는 방송에도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서울미소치과 의원 정상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